범인 새끼니까. 네, 범인 새끼니까. 그 새끼들 못 잡고 나면 진짜 열받죠. 미쳐버려, 미쳐버려. 참 하기 지랄 같다고 얘기하는데 상대가 UFC 김종현이 같으면 뭐 죽어도 안 되겠지만. 자, 우리 대범한 TV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대박난 영화죠. 극한 직업. 지금 뭐 1300만, 1400만이 넘어가고 있는데 그 형사들 이야기를 다룬 거기 때문에 오늘은 그 형사에게 직접 듣는 영화 극한 직업. 네, 형사 생활은 얼마나 하셨죠? 한 32년 했습니다. 32년. 지금은 형사는 아니고요. 네, 지금은 이제 교수님으로도 활동하고 계시고 뭐 실화 탐사대에도 네. 출연하고 계시고 굉장히 유명하신 교수님이신데 정말 32년이면 산전수전 다 겪으셨을 것 같은데 이 영화를 아시죠? 알아요? 예, 네, 봤어요. 예, 너무너무 흥행이 되고 있고 보면은 이제 그 영화 속에서 형사 입장으로 보면 좀 이 현실과 다른 점도 많이 보일 것 같아요. 특히 일단 첫 번째가 형사가 치킨집을 차리거든요. 차릴 수 있는 겁니까 원래? 현실에서는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네. 범인들의 아지트 앞에서 통닭집을 차려가지고 장사하면서 이제 감시를 용이하게 한다. 잠복근무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예. 그건 현실적으로는 예산이 그렇게 나오질 않아요. 어디까지나 영화라고 봐야지. 네. 그래서 영화에서도 사실 예산이 안 나오다가 자기 사비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형사분도 실제로 계시는가요? 가게를 얻을 정도로 목돈을 쓸 수는 없겠지만 네. 잠복하는 과정에서 자질구레하게 쓰는 돈은 지급되는 수사비 갖고는 택도 없고 형사들이 개인적인 사비가 많이 들어가죠. 특히 이제 한직급이라도 높은 선배가 어떻게든 책임져야죠. 제일 선배급 형사분들이 돈 엄청 많이 쓰시겠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형사들 마이너스 통장 몇천씩 있어요. 제가 맨날 그 퇴직하고 나와서도 틈만 나면 수사비 현실화 시켜줘라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는 이유가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이기도 해요. 예. 어떻게 보면 이 수사비에 대한 풍자도 그 영화에 들어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런 부분이 좀 그려진 것 같더라고. 대체로 형사가 한 개 반에 팀장 포함해서 일반적으로 한 6명에서 8명 정도 돼요. 한 달에 수사비 한 팀에 지급되는 돈이 200만 원 남짓일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사실 수사비 힘들죠. 문제는 공식적으로 사용한 돈은 이제 목록을 만들거나 영수증을 뽑아서 첨부해가지고 특별수사비 형태로 받기도 하지만 그 수사라는 게 돌아다니다 보면 어떻게 꼭 공식적인 장소만 가서 돈을 쓰나요? 어떤 때는 공식적으로 발표할 수 없는 그런 장소에 가서 돈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거 등등은 영수증 처리가 안 되잖아요. 불법 업소 같은데 잡입해서 그렇죠. 수사하려면은 나이트클럽에 들어가야 되니까 돈을 내야 되는데 그런 거는 또 이렇게 받을 수가 없는 현실이 있는 거군요. 어려운 점이 있죠. 예. 그리고 이 또 극한 직업 첫 장면에 보면은 이렇게 그 범인을 잡으려 그러다가 막 기물 파손을 하고 그런 거 다 형사분들이 물어내야 되는 건가요? 아니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내가 알기에는 얼마 안 됐어요. 부득이하게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서 뭐 문을 뭐 따고 들어가면서 파손을 한다. 뭐 이런 경우는 이제 이 자체 경찰에서 들은 보험을 가지고 처리를 해줘요. 지금. 다행이네요.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근무하던 형사 시절에는 그거 다 내 돈으로. 그나마 파손하고 들어가는데 범인이라도 검거하면 좀 덜하고 그래요. 근데 따고 들어가는데 범인 새끼 거기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범인인데 범인 나쁜 놈인데. 새끼니까 그 새끼들 못 잡고 나면 진짜 열받죠. 이 돈 생으로 물어들어가니까. 야 진짜 영화 제목처럼 극한 직업인 것 같습니다. 극한 직업이죠. 네, 진짜 그 영화에서도 왜 극한 직업이라고 했는지를 저도 보면서 놀랬거든요. 첫 장면에서 막 그 수사하다가 유리창 깨는 것부터 시작해서 막 차 박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특히 이제 거기 마약반이잖아요. 마약반 형사들이 범인을 발견하면 가장 신속하게 검거를 해야 되거든요. 뭐 얘기할 것도 없이 막 형사들이 본네 뜨고 올라가서 막 때려 부시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정상이 아닌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한테 시간을 주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신속하게 현장에서 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부셔버리고 딴 생각 못하게 그냥 우당탕탕 해가지고 그냥 끄집어내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도 칼도 맞아보고 했지만 칼보다 더 무서운 게 주사기예요. 주사기 가지고 공격하면 형사들 속 숨지. 어떻게 공격을 정말 합니까? 무서워요. 정말 찔리면 엄청 많이 들어가잖아요. 나하고 같이 근무했던 형사 하나가 주사기 공격을 받아서 허벅지가 완전히 다 들어갔어요. 찔려서. 그 다음부터 그 친구는 병원에 가서 주사 맞는 것도 두려워. 트라우마가 생겨요. 마약 사범은 사실 모든 면에서 위험한 사람이에요.
거기도 그 영화에서 보면은 마약 사범 조직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 뭐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막 큰 예. 조직이 나오는데 신하균 씨하고 또 오정세 씨가 뭐 굉장히 전설적인 마약 조직 보스 총책이라고 그러죠. 예. 그게 한국에서 실제로 그런 큰 조직이 있나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적죠. 네. 규모가 네. 뭐 대만이라든지 뭐 중국이라든지 남미 쪽 같은 경우는 마약이 거의 하나의 기업이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 어떤 마약 조직 같은 경우는 그 정도의 대규모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다행이네요. 중간 야쿠자의 마약 조직을 기준으로 한다면 한 3분의 1 정도 수준? 이런 거는 규모가 커지면 안 될 텐데 말이죠. 그렇죠. 영화에서 보면은 그 치킨을 이제 프랜차이즈로 인수를 한 다음에 그 치킨 안에 막 마약을 숨기고 그러잖아요. 예. 그 실제로 마약 사범들이 마약을 그런 식으로 숨기나요? 그들이 숨기고 싶은 곳은 뭐 뭐든지 다 이용할 수 있잖아요. 원목 같은데 구멍을 파가지고 그 속에다가 해서 들어오거나 아니면 기계 같은 거를 통째로 들여가지고 기계 그 틈 사이에다가 넣어가지고 오거나 뭐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이용하니까 뭐 통닭, 생닭이라든지 뭐 심지어는 그 생선 배에다가 넣어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약의 어떤 그 은닉 장소, 숨겨서 들어오는 그런 그 경로는 다양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은 극한 직업 영화에서 그 닭에 숨겼던 게 가능할 수도 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이 극한 직업을 보면 대부분의 형사 영화가 다 그럴 거예요. 이게 범인 막 30명하고 싸워서 이기고 형사분들이 저도 이제 싸움을 잘하시는 건 알고 있지만 영화에서처럼 그렇게 막 혼자서 몇 명을 다 때려 눕히고 이게 사실 가능한 일인가요? 그건 뻥이죠. 그 영화에서 하는 거고요. 일단 강력 형사라고 들어왔다 하면 그래도 전부 유단자거든요. 그래도 한 2명 정도는 처리하지 않을까요? 물론 뭐 상대에 따라서 상대가 UFC 김동현 같으면 뭐 죽어도 안 되겠지만 그건 안 되죠. 안 되겠지만 비리비리한 놈들 같으면 뭐 2~3명이야 못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마약사 보면 조심할 게 있어요. 마약사범 검거할 때 주의사항 알려주는 것은 1번이 있어요. 그 1번이 뭐냐면 꺾기 안 하는 거예요. 이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하는 놈들은 뼈가 약해요. 그래서 어지간히 잡아가지고 꺾으면 그냥 우두둑 부러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마약에 찌들은 놈들은 꺾어서 잡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이제 극한 직업이 이제 그 잠복 근무를 담은 영화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도 형사 생활을 32년이나 하셨는데 별의별 잠복 근무를 다 해보셨을 것 같아요. 알죠. 뭐 몇 가지만 좀 물어볼 수 있을까요? 그 잠복 근무가 어떻게 보면 형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근무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잠복 근무하고 그다음에 참 하기 지랄 같은 미행. 이 잠복 가서 이제 하다 보면 제일 이제 고생스러운 거는 날이 춥거나 더울 때 시동을 계속 켜놓은 상태에서 거기서 기다릴 수 있잖아요. 추운데 시동을 끈 채로 있어야 돼요. 그러면 시동 켜놓으면 내가 잡을 놈이 당연히 경계할 거 아니에요. 가는 곳 앞에 시동 켜놓고 시커먼 놈들 둘이서 가는 그다음에 뻔한 거 아니고 형사들잖아. 그나마 지금 형사들은 그렇게 차 안에서라도 잠복하죠. 우리 때는 차도 흔치 않아서 그냥 생으로 가서 있었어요. 미쳐버리고. 우리 고참하고 이제 그 저쪽 남양주 쪽에 아주 추운 날 진짜 서 있기도 힘들어요. 가서 서 있는데 그때 마치 번데기 장수였어. 번데기에 연탄 집어넣고 위에 솥단 집어넣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선배가 머리가 좋아. 야 주머니 있는 거 다 꺼내봐. 돈 있는 거 다 꺼냈더니 그걸로 하루 돌렸어요. 미역국 하나를 통째로. 어차피 복장은 뭐 고구마 장사 오늘 입었으니까 딱 어울리잖아. 시커멓게 생겨가지고. 번데기 팔았죠. 국물 떠먹고 가면서 연탄 불 앞에 있으니까 아주 효율적인 잠복. 근데 이제 의심도 좀 안 당하고. 근데 그 통닭집 잘 된 이유가 많이 막 퍼줘서 잘 됐잖아요. 저도 번데기 엄청 퍼줬거든요. 가늠할 수가 없으니까 오는 대로 막 퍼줬더니 사람들 엄청 오더라고. 한 솥단지가 금방 팔렸어. 영화에서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장사꾼으로 위장한 적이 있냐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실제로 그런 잠복 근무를 해본 적이 있으셨구나. 이 극한 직업이 완전 거짓말 같은 영화는 아닌 거군요. 근데 저는 그 근무하고 나서 아주 거지 같은 경우를 좀 당했어요. 왜요? 그 근무 끝나고 나는데 그 다음 날부터 전화 엄청 오는 거예요, 사무실로. 왜요? 야, 너 잘렸다며. 직업이 바뀐 줄 알고. 너 잘렸다며. 잘려가지고 뭐 그 번데기 장사하는 다음에 그런 후유증이 있더라고요. 형사들의 어떤 근무 환경이나 이런 수사비가 이게 굉장히 현실화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좀 다룬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나요? 형사들이 일반적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국민 여러분들한테 발표할 수 없는 어떤 애로사항들이 많아요. 무슨 뭐 위험하고 뭐 수사비 부족하고 일반적으로 알려진 거 말고도 뭐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형사들이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거는요. 가족과의 별리된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집안에서 내놓는 사람이에요. 친구들도 다 사라져요.
못 만나니까. 네, 가족들한테 그 왕따 당하고 친구들한테 왕따 당하는 거 다 참을 수 있는데 가장 힘든 거는 집사람한테 왕따 당하는 거. 아내도 참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열받는 거지. 그래서 자꾸 이제 다른 부서로 가라고 얘기하는데 또 형사라는 직업이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 범인 딱 끌고 수갑 채워가지고 들어올 때 그 성취감은 또 미치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미치지 않으면 못한다는 게 형사거든요. 또 심지어는 뭐 가족을 뭐 협박한다거나 위협한다거나 그래서 이사자들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사고 치는 경찰관들 요즘에 있잖아요. 그분들을 보면서 뭐 경찰 전체를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보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음지에서 그래도 열심히 하는 형사들이 있다는 거, 이런 거 조금만 알아주셨으면 그러면 고맙겠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 뭐 경찰관 분들이나 형사분들 보시게 되면 따뜻하게 잘 대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 김복준 지금은 이제 교수님이시고 그리고 또 유튜브 채널도 하신다고요? 예, 사건 의뢰라고 한국의 살인 사건 그걸 좀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좋은 말씀 해주신 우리 김복준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